살인자가 누구일까요? 죽어가는 오빠에게 간을 안 주겠다는 동생일까요? 아니면 그 동생을 여기까지 몰고 온 엄마일까요? 성희가 그 말을 처음 꺼냈을 때요. 그럼 넌 살인자야. 내 오빠가 죽으면 넌 살인자가 되는 거야. 그 말이 공기보다 먼저 은호 가슴으로 박혀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는 느낌이었는데요. 이상하게도 병실 침대에 누워있는 지금의 우진 얼굴보다 비가 내리던 보육원 앞에서 유라야, 엄마 따라가자 하면서 울던 어린 우진 얼굴이 먼저 떠올랐어요. 그때도 누군가는 떠나고 누군가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선택을 하라고 강요받고 있었어요. 성희는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말이 제대로 꽂혔다고 느끼는 사람처럼 더 밀어붙였어요. 내가 아니면 간줄 사람이 없어. 지금 내가 안 해주면 열흘 뒤에 걔는 죽어. 그럼 그건 누가 죽인 거냐? 나냐? 아니, 너지. 넌 그 사실 알고도 외면한 거고. 말이 너무 잘 이어졌습니다. 이게 방금 떠오른 문장이 아니라 집에서 거울 보면서 몇 번은 연습해봤던 문장 같았어요. 은호는 숨을 한 번 깊게 들이켰습니다. 심장은 터질 것처럼 뛰고 있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입에서 나오는 말은 또렷했어요. 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요. 이사장님 때문에 죽는 거예요. 복도 공기가 딱 갈라졌습니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는데요. 성희도 은호도 잠깐 말을 멈췄어요. 성희가 처음으로 미간을 찌푸리면서 물었습니다. 뭐? 은호는 도망치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사람처럼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말을 이어갔어요. 청주 보육원 앞에 저를 두고 떠나지만 않았으면요. 지금 이런 상황 자체가 없었을 거예요. 오빠가 이렇게까지 아프지도 않았을 거고 적어도 저는 너 때문에 죽는다라는 말은 안 들었겠죠. 이사장님이 만든 시작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죽이는 건지 시작 전부터 다시 생각해 보시라고요. 사실 살인자라는 단어는요. 은호에게 완전히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보육원에서 지내던 시절 아이들끼리 싸우다가도 그런 말을 쉽게 던졌어요. 너 때문에 혼났어. 너 때문에 맞았잖아. 너 때문에 내가 욕먹었어. 어린애들 말이지만 구조는 똑같았습니다. 항상 누군가 하나를 찍어서 내 탓이라고 덮어씌우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은호는 일찍 깨달았어요. 누구 한 명을 골라서 다 떠넘기면 나머지는 편하겠다. 오늘 복도에서 성희가 하는 말도 똑같이 들렸습니다. 문장만 조금 더 어른스럽게 바뀌었을 뿐이었어요. 내가 오빠를 죽이는 거야. 결국 말의 구조는 하나였습니다. 내 책임은 아니다. 내 책임이다. 그래서 은호는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사장님이 그런 말 할수록 저는 더 안 할 거예요. 이건 제 선택이어야지 이사장님 죄책감 줄여주려고 하는 선택이면 안 되잖아요. 성희 머릿속에는 지금 두 개의 숫자만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열흘, 그리고 수치. 우진간 수치, 간 기능 수치, 의사가 차트 보면서 말해준 온갖 숫자들이요. 며칠 전 의사와 상담할 때였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열흘 안에 수술 일정 잡는 게 좋겠습니다. 그 이후가 되면 합병증 위험도와 사망률이 같이 올라가요. 가족 간 공여가 가능한 게 그나마 가장 안정적입니다. 의사는 담담하게 설명했는데요. 그 설명을 듣는 순간 성희 머릿속에는 하나의 문장만 박혔습니다. 열흘 안에 은호를 설득해야 한다. 그 순간부터 모든 대화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은호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보다 죄책감을 자극해서라도 결론을 받아내는 게 더 급해졌어요. 유라야, 엄마가 잘못했어. 라고 말해야 하는 자리에서 지금 안 하면 내가 살인자야. 라는 말이 먼저 튀어나온 이유가 바로 그거였습니다. 은호는 그 계산이 너무 잘 보였어요. 이사장님은 항상 둘 중 하나만 남겨요. 보육원 앞에서 그랬죠. 유라는 두고 우진 오빠는 데려가고 둘 중 하나만 데리고 가는 선택. 지금도 똑같아요. 오빠 살리면서 저한테 죄책감 덜어주든지 오빠 죽게 만들고 저한테 평생 죄책감 덮어 씌우든지 항상 둘 중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말하잖아요. 성희 입에서 튀어나올 말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때는 상황이 달랐어. 이 말은 성희가 평생 자신에게 해온 말이기도 했어요. 청주 보육원 앞에서 아이 손을 놓을 때도, 남편과 싸우고 집을 나올 때도, 재단 이사장 자리에 올라가면서 가족들을 뒤로 밀어낼 때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다. 그게 그때의 최선이었다. 이 네 단어가 늘 변명처럼 따라붙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본능적으로 그 말을 꺼냈어요. 그때는 진짜 방법이 그거밖에 없었어. 나도 애 둘 다 데려가고 싶었는데 상황이 달랐다고. 은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사장님, 상황이 안 좋았다는 말로 다 용서되면요. 세상에 용서 못 받을 사람 없어요. 다들 상황이 안 좋았거든요. 저도 상황 안 좋았어요. 보호자 이름도 없었고 주민번호도 없었고 청주 보육원에 버려졌다가 엄마 아빠한테 발견돼서 겨우 가족 생긴 상황이었죠. 근데요. 저는 제 상황 들이밀면서 다른 사람 삶을 마음대로 정리하진 않았어요. 이 복도는 원래 조용한 병원 복도였습니다. 아이 울음도 사람들 발소리도 휠체어 바퀴 도는 소리도 하루 종일 들리긴 하지만 대부분은 서로 눈치 보면서 작은 목소리로 지나가는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만큼은 누군가의 인생이 통째로 재단되는 문장들이 그 복도 한가운데를 가르고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내가 오빠를 죽이는 거야. 당신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두 문장은요. 지금 여기서 끝나는 문장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각자의 머릿속에서 형태를 바꿔가며 반복 재생될 문장들이기도 했습니다. 같은 시간 병실 안에서는 우진이 혼자 천장을 보고 있었어요. 조금 전까지 의사가 다녀갔습니다. 수술 일정은 공여자 쪽이랑 상의해서 다시 잡겠습니다. 무리하게 미루는 건 좋지 않습니다. 형식적인 말들만 몇 줄 남기고 나갔는데요. 정작 가장 중요한 말은 아무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공여자가 누군지에 대한 말이요. 우진은 오랜 시간 환자로 살아오면서 하나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지 않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걸요. 엄마 성희는 요즘 병실에 올 때마다 점점 말수가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늘 자신만만했어요. 엄마가 해결할게. 너는 그냥 누워있기만 해. 여긴 엄마가 후원하는 병동이야. 여기까지 왔으면 반은 이긴 거야. 이런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조금만 기다려보자. 엄마가 방법 찾아볼게. 이런 말들로 자꾸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흘 이라는 단어를 너무 자주 말하고 있었어요. 열흘 안에만 되면 돼. 열흘 안에만 잡으면 된다니까. 우진은 숫자에 집착하는 엄마 모습을 보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열흘 안에 되는 건 뭔데, 열흘 지나면 안 되는 건 뭔지. 그 질문을 한번 입 밖으로 꺼낼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삼키고 말았죠. 왜냐면 이 질문을 진짜로 던져버리는 순간 대답이 너무 무서울 것 같았어요. 며칠 전 우진은 밤에 혼자 누워있다가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보육원 앞이었어요. 비가 오고 있었고 계단 앞에 작은 아이 둘이 서 있었습니다. 한 아이는 계속 울면서 엄마 유라야 하고 엄마를 불렀고 한 아이는 그 아이 손을 잡고 유라야 우리 같이 가자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누구인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자기 자신이었거든요. 꿈속에서 우진은 처음으로 그날 보육원 앞을 자기 시선으로 다시 한번 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원래 기억 속에서는 엄마가 울고 있었고 유라가 울고 있었고 자기는 그냥 옆에서 얼어붙어 있는 느낌이었는데요. 꿈에서는 달랐습니다. 자신이 분명히 엄마 옷자락을 잡고 있었고 유라 손도 붙잡고 있었어요. 엄마, 둘 다 데리고 가면 안 돼. 이 말을 분명히 했었는데 엄마가 그 말을 못 들은 척 지나쳤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나중에 해준 말이 떠올랐어요. 어쩔 수 없었다. 그게 그때 최선이었다. 엄마가 최대한 한 거였다. 우진은 침대 위에서 눈을 뜨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에도 또 최선이라고 하겠지. 그래서 복도에서 살인자라는 말이 오갈 때 우진은 생각했어요. 유라한테만 자꾸 살인자라고 하지 말고 그때 보육원 계단 앞에서 아이 손 놓고 간 어른들한테도 한번 물어보지. 하지만 이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가슴 안에서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복도로 다시 돌아오면요. 이미 둘 사이의 말은 한 번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고 있었습니다. 성희는 마지막 남은 카드를 꺼내는 사람처럼 목소리를 조금 낮추고 말했어요. 그래, 다 내 잘못이라고 하자. 내 말대로 나 때문에 시작됐다고 치자. 근데 그래도 내 오빠는 무슨 죄니? 내 오빠는 내가 버려진 것도 모르고 컸고 내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도 모르고 컸고 지금도 내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모른 채 그냥 아픈 사람으로 누워있을 뿐이야. 그 아이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도 자기가 왜 죽는지도 모르고 갈 거야. 그게 너한테 더 편한 선택이니? 이 말은 듣는 순간 은호 가슴 밑바닥을 후벼 팠습니다. 사실 은호는 우진을 한 번도 오빠라고 불러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름 섞어본 적도 없고 같이 앉아서 밥을 먹어본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도 보육원 앞에서 울던 그날의 기억은 너무 선명했습니다. 유라야, 엄마 따라가자. 그때 자기 손을 치고 나간 손이 지금 병실 침대 위에 누워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난 순간부터 은호는 이미 무너져 있었어요. 그 죄책감이 얼마나 오래, 얼마나 깊게 자기를 잡아먹을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버티고 있는 거기도 했습니다. 알기 때문에 여기서 안 버티면 안 된다. 복도 끝 모퉁이, 벽 뒤에서 누가 숨을 죽이고 듣고 있었습니다. 영나였습니다. 영나는 원래 엄마와 누군가가 싸우는 장면을 보면 가능하면 거리를 두는 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지겹게 봐온 패턴이 있었거든요. 엄마는 항상 마지막에 눈물을 흘리고 상대방은 죄책감에 무너지고 결국 엄마 뜻대로 일이 정리되는 구조였습니다. 그걸 수십 번 목격하다 보니 언젠가부터 영나는 아, 이게 우리 집 기본 패턴이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그 싸움판에 끼어들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달랐습니다. 벽 너머에서 들리는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었어요. 오늘 싸움은 예전 싸움하고 결이 달랐습니다. 엄마 성희의 목소리는 늘 하던 대로 상대방을 몰아붙이고 있었지만 은호 목소리는 예전처럼 흔들리는 피해자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저도 힘들어요. 저도 상처받았어요. 하고 호소하는 쪽이 아니라 그 구조 자체가 잘못됐어요. 이 판 자체가 싫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영나는 그 차이를 느꼈습니다. 아, 이 언니는 단순히 엄마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울면서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미 자기 인생을 스스로 붙잡고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벽 뒤에 붙어서서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고 듣고 있었어요. 내가 오빠를 죽이는 거야. 당신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두 문장이 영나 귀에 그대로 박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우진 병실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유라가는 안 받아요. 그건 제가 결정할 일이 아니에요. 우진은 그때 자기 몫의 죄책감을 감수하겠다는 마음으로 그 말을 했었어요. 오늘은 은호가 또 다른 자리에서 자기 몫의 죄책감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만 아직 그걸 인정하지 못하고 있는 자리였고요. 영나는 그 순간 한 가지를 아주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원하는 대로 판이 흘러가면 결국 아무도 행복해지지 않겠구나. 우진이 살든 우진이 죽든 은호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 거고 엄마는 그 상처를 핑계로 또 다른 선택을 할 거고 자기 자신도 그 죄책감 거리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영나는 마음속으로 결정했습니다. 누군가는 이 판을 깨야 된다. 살리고 죽이고를 떠나서 이 죄책감 게임 판 자체를. 그날 밤 영나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도시 불빛이 멀리서 반짝거리고 있었고 바람은 새지도 않았는데 혼자만 머릿속이 폭풍처럼 몰아쳤어요. 엄마도 언니도 오빠도 다 제각각 지옥인데 왜 아무도 브레이크를 안 밟는 거지.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휴대폰을 꺼내서 지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좀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지환은 반쯤 졸린 목소리로 받았어요. 또? 너 엄마 때문에 머리 아프지? 영나는 쓴웃음을 지으면서도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엄마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진 오빠랑
언니랑 다 얽혀 있어서 그래. 나 혼자는 도저히 안 풀려. 오빠 운전만 하지 말고 이번에는 머리도 좀 같이 써줘. 지화는 웃다가도 영나 목소리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습니다. 알았어. 내일부터는 공식 직함을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에서 운전기사 겸 보디가드 겸 상황판 동요원으로 승격시킨다. 대신 나중에 밥은 비싼 걸로 사라. 영나는 그 농담에 잠깐 웃음이 났지만 곧 다시 진지하게 말했어요. 오빠 진짜야. 이번에는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는 싸움이 아니라 누가 그만 멈추자고 말할 수 있는지 싸움 같아. 나 혼자서는 겁나서 못하겠어. 지화는 그 말에 조용히 숨을 한번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어. 일단 내일 병원부터 같이 가보자. 판을 깨려면 지금 판이 어떻게 깔려 있는지부터 봐야 되잖아. 같은 시간 도시 반대편에서는 지혁이 사무실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AP 인수 이후로 쏟아지는 서류와 메일들 사이에 머리를 박고 있어야 하는 시간대였는데요. 오늘은 도저히 집중이 안 됐어요. 문장 하나 읽고 다시 위로 올라가고 사인해야 할 줄을 찾다가 또 놓치고 결국 펜을 내려놓고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말았습니다. 은호와의 대화창이 여전히 마지막 줄에서 멈춰 있었어요. 마지막 대화는 몇 주 전이었습니다. 선배, 오늘은 손님이 진짜 많았어요. 이런 날은요, 선배가 와서 커피만 한 잔 마셔줘도 힘이 나는데. 지혁은 그 메시지를 읽고도 바로 가지 못했었습니다. AP 인수 일정이 몰려있기도 했고 무엇보다도 괜히 갔다가 더 흔들리면 어떡하지? 라는 이상한 겁이 났어요. 대신 이런 메시지를 썼다가 지웠습니다. 커피는 내가 살게요. 끝나고 잠깐 볼래요. 그리고 그 뒤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도망치지 말고 설명하자고. 언제는 그렇게 떠들어놓고 정작 내가 제일 도망치는 것 같다. 그때는 그냥 자기 혼자 하는 반성으로 끝났는데 지금 이 상황을 듣고 나니까 도망 말고 설명이라는 말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도망치지 않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 의미하지? 내가 병원에 가서 대신 사과해주면 되는 걸까? 아니면 그냥 옆에 가만히 있는 것조차 도망치지 않는 거일까? 지혁은 그 답을 바로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자기도 모르게 차 키를 집어드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머리만 싸매고 있는 것보다는 일단 한번 가보는 게 낫겠다. 가면서도 지혁은 계속 머릿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도망 말고 설명. 누구에게 뭘 어떻게. 복도로 다시 시선을 옮겨보면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희는 그동안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았던 얼굴을 조금씩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여전히 날카로운 말들을 던지고 있었지만 목소리 사이사이에 불안과 공포가 섞이고 있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다 내 탓이라고 하자. 그렇게 말하면 편하니?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상황이 바뀌냐? 내 오빠 수치가 떨어지는 게 멈추냐? 열흘이라는 숫자가 늘어나냐? 아니잖아. 세상은 내 마음 이해해준다고. 혈액검사 수치 하나 안 바뀌어. 이 말은 성희가 평생 사람들에게 되던 말이기도 했어요. 계약서에 마음이 들어가냐? 보고서에 눈물이 찍히냐? 늘 결과와 숫자를 중시해온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말이 가장 잔인한 칼이 되어 자기 딸을 향하고 있었어요. 은호는 그 구조를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끌려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맞아요. 세상은 제 마음 이해해도 수치 안 바뀌고 열흘 안 늘어나요. 근데요. 이사장님 말대로 수치만 보고 결정하면 그냥 재간을 떼어주면 제 죄책감도 줄어들 것 같고 이사장님 죄책감도 좀 줄어들겠죠. 근데 그 다음 30해는요. 제가 30해 동안 버려진 느낌 끌어안고 살았는데 앞으로 30해는 내가 살릴 수도 있었던 사람을 못 살렸다 말고 내가 살릴 수도 있었던 사람을 살리긴 했는데 그 과정에서 내 인생 전체를 누군가의 계산에 넘겼다. 이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하는 거죠. 어느 쪽이든 죄책감은 있어요.
그래서요. 전 지금 죄책감이 아니라 저를 선택한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이기적으로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기 인생을 한 번도 자기 기준으로 고른 적 없던 사람이 처음으로 하는 선택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라면 이 말이 얼마나 어렵게 나온 말인지 알 수 있었어요. 벽 뒤에서 듣던 영란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아, 언니는 지금 우진 오빠를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를 버리지 않겠다고 처음으로 말하는 거구나. 그 사실이 영나 가슴을 좀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평생 엄마 선택에 맞춰서 계산된 자리에만 서 있었던 건가? 자기 삶을 돌아보는 불편한 질문이었어요. 그날 밤 늦게 영나와 지화는 병원 근처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화는 종이컵을 만지작거리다가 입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엄마는 지금 열흘이라는 숫자에 미쳐 있고 우진은 자기 몫의 죄책감을 감수하겠다면서 유라가는 안 받겠다고 하고 언니는 자기 인생을 처음으로 자기 손으로 고르겠다고 간을 안 줄 거라고 하고 거기에 너는 판을 깨고 싶어 하고 영란은 피곤한 얼굴로 웃었습니다. 오빠가 정리하니까 우리 집 진짜 미쳤다. 지환도 같이 웃다가 조금 진지하게 말했어요. 근데 누가 잘못했다 잘했다를 떠나서 하나 확실한 건 있다. 지금 판은 엄마가 깔아놓은 프레임 위에서 모두가 서로를 물어뜯게 만든 구조야. 누가 누구를 죽였냐? 누가 살릴 수 있었냐? 이 질문만 남게 돼 있거든. 영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깨고 싶어. 이 질문 자체를요. 그 사람이 죽든 살든 평생 죄책감 인질로 묶어두는 이 구조를 그냥 한 번은 누가 부숴야 되지 않을까. 지화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적어도 누가 누구를 살인자라고 부르는 자리에 우리 입까지 얹지 않는 거다. 엄마가 언니한테 뭐라 해도 주변 사람들이 그래, 내가 좀 희생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진짜 지옥이거든. 영란은 이 말에 깊게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지역 선배랑 순이 이모 쪽에는 우리가 먼저 얘기해두는 게 좋을 것 같아. 적어도 두 사람만큼은 언니한테 너 때문에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게. 지화는 한숨을 내쉬며 웃었어요. 나는 이제 진짜로 보디가드 아니고 방화벽이네. 불 번지는 입 막으러 다녀야 되잖아. 그래도 그 말투에는 약간의 책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던 그날 밤, 지역은 결국 병원까지 왔습니다. 병원 건물 앞에 서서 누군가한테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이다가 결국 그냥 조용히 로비에 들어갔어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올라갈지 말지, 버튼을 누를지 말지. 그러다 문득 예전에 은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선배, 저는요. 사람들이 제 인생에 자꾸만 답을 대신 정해주는 게 너무 싫어요. 이게 맞지. 이게 최선이지. 하면서요. 저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그 말을 생각하니까 지역은 우진 병실이나 성의가 있는 층으로 얄팍하게 올라가는 게 맞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대신 지역은 로비 한쪽 자리에 앉아서 메시지를 한 줄 썼어요. 오늘 병원 쪽에 왔었습니다. 지금은 얼굴 보여주는 게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냥 로비에서만 있다가 가요. 혹시 어느 쪽으로 결정하든 저한테 욕하고 싶어지면 그때는 불러도 됩니다. 저는 도망은 안 칠게요. 이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결국 그대로 보냈습니다. 답장은 오지 않았지만 지역은 이상하게도 조금 숨이 편해졌어요. 설명은 나중 문제고 일단은 도망치지 않는 자리라도 잡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병원을 나왔습니다. 다시 복도로 돌아오면 이날 싸움은 어느 순간부터 고함보다 침묵이 더 많아져 있었습니다. 성희는 끝까지 마지막까지 열흘과 살인자 사이에서 말을 섞으려 했어요. 열흘 뒤면 늦어.
그때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어. 지금 안 한다고 말하는 내 목소리. 그때도 자신있게 반복할 수 있겠니? 하지만 이 말들이 은호를 움직이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은호는 이미 결론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나 간이식 안 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게 자기 인생 통째로 걸고 내린 결단이라고 말하겠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요. 제가 30해 동안 한 번도 내 손으로 못 고른 인생에서 처음으로 이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군가 죽느냐 사느냐보다 지금 이 구조에서 내가 또다시 도구가 되느냐 마느냐를 먼저 고른 거예요. 그게 많이 틀린 선택이라면 그 죄책감까지도 제가 제 걸로 들고 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저한테 내가 죽이는 거다라고 말하지 말아요. 이 상황을 여기까지 끌고 온 건 저 말고 다른 어른들이니까. 이 말을 끝으로 은호는 더 이상 어떤 설득에도 귀를 닫았습니다. 성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처음으로, 정말로 처음으로 패배에 가까운 감정을 느꼈어요. 간이식이 실패로 끝날 수도 있다는 뜻의 패배가 아니라 평생 자신이 어쩔 수 없었다는 말로 버텨온 인생이 처음으로 정면에서 부정당하는 듯한 패배감이었습니다. 이날 밤 각자의 공간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이복도 싸움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우진은 병실에서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엄마는 오늘도 누구 한 사람을 골라서 살인자 만들고 싶어 했겠지. 이번에도 나는 가만히 누워있기만 했네. 그래도 한 가지는 지켜야겠다. 유라가는 안 받는다는 것. 그건 내가 살면서 처음으로 내 몸에 대해 내린 결정 같으니까. 은호는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오빠가 어떻게 되든 누군가 나중에 날 욕하겠지. 그 욕까지도 내 이름으로 받아야 한다면 최소한 이 선택만큼은 내가 고른 거라고 말할 수 있어야겠다. 오늘 처음으로 내 시간은 내가 잡았네. 이건 은호의 시간이구나. 성희는 재단차 안 뒷좌석에 앉아서 손톱이 부러지도록 손가락을 쥐어짰습니다. 아직 열흘 안 지났다.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야. 그래, 아직 끝난 거 아니다. 머릿속은 여전히 계산과 계획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가슴 한 구석에서는 낯선 질문이 자꾸 올라왔습니다. 혹시 이번에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 선택지가 눈앞에 온 건 아닐까? 영란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보며 이렇게 정리하고 있었어요. 우리 집에서 처음으로 누가 누구를 살인자라고 부르는 판에서 한 발 비켜나겠다고 선언한 사람이 언니구나. 그 다음은 누가 될까? 엄마도 언젠가는 그 판 밖으로 나오게 될까? 지화는 핸들을 잡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조용히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번 판은 누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누가 제때 멈추는지 싸움이네. 내 역할은 적어도 불 붙는 말들에 기름 안 붓는 거다. 지혁은 집에 돌아와 책상 위에 놓인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AP 인수 관련 메모들 사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도망 말고 설명.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디까지. 오늘 병원 로비에서 보낸 짧은 메시지는 아마도 긴 설명이 첫 줄에 불과하겠죠. 마지막으로 순이는 늦은 밤까지 불을 끄지 못하고 거실을 서성였어요. 우리 딸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들었을까? 혹시 누가 우리 딸한테 내가 죽이는 거야? 이런 말 한 건 아니겠지. 아직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지만 어쩐지 그런 식의 말만큼은 절대 듣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 순이는 마음을 굳혔어요. 은호가 무슨 선택을 하든 내 입에서만큼은 너 때문에라는 말 절대 안 꺼내야지. 이렇게 복도에서 시작된 두 문장. 내가 오빠를 죽이는 거야. 당신 때문에 죽는 거예요. 이 말들은 그날로 끝나지 않고
각자의 가슴 속에서 조금씩 모양을 바꿔가며 앞으로의 선택과 관계, 그리고 다음 회차의 고백을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누가 누구를 살렸는지, 누가 누구를 죽였는지보다 결국은 누가 언제 자기 삶을 자기 손으로 붙잡았는지가 이 이야기의 진짜 결말을 결정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밤이었어요.